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내놨는데요. 14개월 연속 내림세였죠.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은 물가가 내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물가가 아닌 생산자 물가는 뭘까요? 이 생산자 물가란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도매상에 파는 단계에서 산출한 물가를 뜻합니다. 생산자 물가를 내는 품목은 5년마다 사회 상황에 맞춰 새로 정합니다. 지난 1월 생산자 물가지수 품목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스마트폰, LCD 모니터, 시스템 에어컨, 경승용차 등이 추가되고 거래나 수요가 적어진 은, 스타킹, 선풍기, 유선 전화기, 경운기 등이 제외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물가지수를 좀 알아볼까요? 물가지수가 내렸다, 올랐다 하려면 비교할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특정 연도를 기준 시점으로 삼아 그때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비교할 시점의 물가를 나타내게 되죠. 현재 물가지수가 90이라면 기준 연도보다 물가가 10% 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1차 도매상의 판매 가격에 따라 작성되는 도매 물가지수와는 또 다른 것으로 비교적 요즘 들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 시장에 내놓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생산자 물가가 1년 2개월 동안 쭉 내림세를 유지했다니 다행이지만 이것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보통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선행한다고 하니 물가 걱정을 조금 덜어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우리나라에서는 1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물가를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하락세는 아니고 하락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게 아무래도 급선무겠죠.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최고 39%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건데 이 법의 시효가 올해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법을 연장하면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야당 쪽에서는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중간 정도 됩니다. 34.9%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대부업체가 또 저축은행을 인수하려 뛰어들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부업 최고 이자율 39%였는데 34.9%로 약간 낮아졌네요. 네.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네. 야당이 그 시민사회 요구가 이제 거세니까. 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기하다가, 협상력이 워낙에 우리나라 야당이 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네, 결국은, 예, 정부 여당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밀려가지고, 생색내기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낮춘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리를 낮추면, 네. 70만 명 이상의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업체들이 영업이 위축이 되니까 금리를 좀 떨어뜨리면, 이제 조금 이제 수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네. 대출을 꺼리게 된다. 대부업체에서 그렇게 대출을 꺼리게 되면은 한 70여 명 가량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려를 금융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금융권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 카드사 유명하잖아요.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에게도 카드 4-5장씩 발급해주고요. 카드 한도가 한 7천, 8천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사실은 그 카드 발급도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세무 불이행 기록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 발급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뭐 저축은행 가서도 이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제 현재 상황에 내몰리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대법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 일단 이런 게 빌릴 수 있느냐, 빌려줘야 되느냐 이런 걸 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빌릴 수 없습니다. 대법체도 사실 그 이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등록 대법체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뭐 39%의 그 엄청난 금리를 받고 있는 대법체들조차도 사실 이미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잘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빌려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한 번 빌려서 못 갚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지금 고리대출이 아니라 사실 좀 인간적인 어떤 소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고민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자꾸 돈 빌려줘라. 이게 금융감독당국이 할 얘기냐는 거죠. 네, 뭐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당장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서민들도 있을 테니까요. 당장 필요한 예. 서민들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다 갚을 능력이 되시는 당장 급한 서민분들은 네. 카드든 저축은행이든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돈을 안 빌려줘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자꾸 이렇게 금융의 문턱을 낮춰라. 금융의 문턱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저희는 그냥 조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카드 돌려쓰기 쉽죠. 리볼빙 하기 쉽죠. 얼마든지 사실 돈 빌려 쓸 수 있는 지나친 대출 천국이라는 거죠. 네. 이거를 오히려 조금 규제를 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좀 저축하는 문화로 바꿀 것인가를 금융감독당국에서 고민을 해야지. 아니 이렇게 빌리고도 빌려서 더 이상 안 되시는 분들이 고리대출을 빌려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못한다. 저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대법체의 영업이 위축이 될까봐 대법 시장이 좀 이렇게 썩어되는 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대법체의 영업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감독당국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사실 심각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는 것, 그것도 조금 낮추는 것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논리를 전제로 네. 그 금리 인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다가 지금 이제 한 4% 정도 이 정도 낮춘 것 같아요. 근데 네. 대체 야당에서는 사실 이제 이자 제한법이 지금 30%인데 이자 제한법도 25%로 낮추고 이자 제한법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만 그 규제가 작동되고 있고 네. 금융기관들은 다 대법법 적용을 받거든요.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데 그러니까 39%까지 허용이 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 대법상의 이자 상한을 없애고 이자 제한법을 다 통일하자. 이렇게 예. 원칙을 정해놓고 좀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면은 정부 여당에 끌려다니다가 정부 여당에서 약간 생색내기 식으로 조금 네.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들어준 거를 협상의 성과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9%나 35%나 네. 서민들에게 고리 대출은 사실이고 근데 정부 여당은 또 이 정도 낮춘 걸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법 개정을 또 당연히 미루고 안 하고 고집할 것이 분명한데 그게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된다. 네. 그러면은 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자 제한법으로 통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도 25%가 되는 것까지도 제시를 하신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20% 수준으로 낮아져야죠. 20% 수준이요? 예. 선진국이 지금 대부분 20% 수준으로 그 이자 네.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0%가 넘어가는 대출을 빌린다. 네. 그러니까 거의 30% 넘어가면은 이자만 한 3년 넘어가면 원금 이상을 그렇죠. 갚게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고립니까? 사실
그 유럽의 어느 행진국에서는 그 원금 이상을 아예 그 이자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렇게 그 법을 규제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는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축은행 네. 같은 경우에 이자 상한이 29%로 알고 3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요? 저축은행권이요. 이금융권. 아닙니다. 이금융권도 지금 39% 대법부 적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축은행도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해보면요. 네. 그 20% 후반대를 보통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고, 네. 이제 좀 대출의 그 가지수가 많으신 분들은 30% 넘게 거의 38%까지 받는 사례를 많이 저희가 상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원금 이상으로 이자를 갚는 그런 형태는 없도록 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는 그런 나라도 말씀이시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대개의 경우는 한 20% 수준으로 20%.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자가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뭐 이것도 5년만 그 대출을 유지할 경우 원금 이상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건 과도한 사실은 불로소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따가운 민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버는 행위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하여튼 큰 외관인데요. 지금 천조한 시대를 맞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비싼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쪽에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예. 은행권 대출이 50%가 안 되거든요. 네. 원래 50% 이상의 은행권 대출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제2금융권 고리 대출이 양쪽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양도 계속 9개월째 연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정부가 다각도의 그 방법을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면은 여전히 대부업체나 금융권의 그 건전성 한마디로 영업 위축에만 너무 관심이 아닌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네. 특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막 30% 이상의 고리 대출을 빌려서 빚을 돌려막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충을 정말 해소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심각하게 문제의식이 듭니다. 네. 근데 왜 이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더 늘어나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데, 이제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은 대개는 이게 이제 은행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분들은 제2금융권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라고들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죠? 은행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은행의 문턱을 낮춰라. 은행에서 대출을 아무에게나 막 해주라.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되면은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은행의 문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정보, 신용평가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은행의 문턱이 높아서인 경우보다도 은행 빚이 있는데 또 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만큼 저축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저축률이 네. 그리고 비상금은 없는데 갑자기 목돈 쓸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존의 담보대출 이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인데 또 이런 새로운 어떤 목돈 쓸 일이 발생하면 카드 대출이나 아니면 이런 저축은행 대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영업도 이런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권하는 이런 사회 문화 그렇죠. 자체가 좀 문제라는 그런 지적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제 대부업체가 또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몸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저축은행의 기존의 문제,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투입될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역대가 10개가 넘는 저축은행이 사실 이렇게 저축은행을 이용했던 그런 소비자들의 피눈물을 흐르게 하면서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까지도 있었고, 네.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소비자들 하여금 굉장히
신뢰도를 이렇게 높게 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저축은행을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허용한 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까지, 사회적 문제의식까지 있는 마당에 이제는 그거를 그 39%의 고비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이라는 또 타이틀까지 줘서 네. 또 이미지 세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39%짜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걸 바라고 있는 건지 정말 네.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개인 금융거래 기록은 지금 대부업체들끼리만 공유가 되든가 뭐 그렇게 되고 있죠. 뭐 그렇긴 한데요. 예. 사실 이렇게 그런 의견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행 이용이 가능한데 거기 갔다가 그 정보가 은행이 알고 나서 이 사람한테 신용 차단을 네.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너무나도 드문 사례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비교적 이제 대법제로 바로 그 내놓는 그런 고객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 양호한, 왜냐하면 네. 저축은행에 예금만 하는 이제 고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객들의 정보가 대법제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듀머니도 포함돼서 대출 광고 규제 운동 펼쳐 오셨는데 술이나 네. 담배처럼 이제 이 대출업 광고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어떤 좀 성과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 신대체위원실에서 대부업 광고를 이제 청소년 네. 학창 시간에는 이제 좀 규제를 하자라는 법안이 제출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하경 의원실에서는 대부업 광고는 이제 점점 담배 광고처럼 점점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대출을 권하는 광고는 알코올 광고처럼 이제 청소년 보호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규제를 하자. 이런 법안이 이제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한 300여 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90%가 대법 광고를 다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제 네, 네. 그 브랜드명도 알고 있고, 그 상징 무대비 이런 네. 것도 바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론할 정도로 저희 대법 광고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돈 필요하면 고리 대출이라도 빌려 써도 되는 거고, 무의식 중에 교육이 되죠. 마치 서비스를 그만큼, 도대체 대법제에서 무슨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건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세뇌 아닌 세뇌를 네. 하루에 400회 정도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건 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법이 지금 발의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였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민영화 논란이 결국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파업 14일째였던 어제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1995년 설립 이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건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내린 정부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면 파업이 빨리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단을 했던 걸까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도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하니까 노동계가 버텼던 것인데 서둘러 공권력까지 써서 강경 진압에 나섰으니 타협의 가능성은 더욱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 기약이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바람과 해가 경쟁을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땐 소용이 없더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니까 나그네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나 또 분노감을 키워 전속력으로 달려와 충돌할 기세인 노동계 모두 진정한 원칙을 생각해 봅시다. 갈등이 있으면 풀어야지 전쟁 용어까지 쓰면서 대립을 하고 또 한쪽만 옳다고 외치는 건 큰 소모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에서 내려와 타협의 의지를 갖고 만나길 기대합니다. 김윤경의 직구 본색이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을 갖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많이들 드릴 텐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느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주요 지표가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사실상 네. 선진국 증시는 좀 비교적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신흥국 증시,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기존의 어떤 하반기 원칙성이 좀 확보될 것이라는 구간에서 네. 사실상 좀 많이 밀려 있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주요 지표로서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사실 오후 1시까지 상당히 빠르게 휴장을 하고요. 또 이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또 휴장입니다. 또 네.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는 이제 11월 개인소득이라든가 소비, 그리고 또 미시건대 소비심리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상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미국 경제 지표는 좀 계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11월 개인 소비나 소득 이런 것들 모두 다 좀 전월 대비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조금
조금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이제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미국 경제 지표의 어떤 개선 여부에 좀 집중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국내 증시 역시 조금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고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확인되는 지표들, 그런 지표의 개선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엔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엔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더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받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엔플러율이 이제 뭐 연준 고점을 뚫고요. 뭐 네. 104엔대 이제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엔화 약세를 부추길 만한 요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좀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내년 그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엔화 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의 국면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속도라든가 어느 정도의 인대치에 달 것인가 여부를 좀 봤을 때는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110엔대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100엔대 중후반에서 계속 머물면서 네. 박스권 흐름을 좀 기록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 사실상 뭐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지금 수입 물가는 상당 부분 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내년 4월에 소비세 인상을 지금 단행할 계획인데 사실상 그 일본의 그 노동 시장의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임금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물가만 오르게 된 상황에서 또 소비세 인상까지 가해지게 되면은 일본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엔화 약세를 유긴하는 어떤 일본 정부의 좀 한계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부담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일 금리 차의 어떤 스프레드의 어떤 확대폭 자체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엔화 약세 좀 한계에 좀 닿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엔화도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떨어지지 너무 과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12월 달에 확인됐던 뭐 국내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수출 경기도 물론 11월 달에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 12월 달 다시 좀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네. 하나는 특히나 이제 내수 쪽에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특히 이제 선진국의 소비 경기의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뭐 국내 경기의 어떤 소비 경기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다만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가 뭐 건설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경기 동행 지수의 그 순환 변동치를 보면 여전히 지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체감할 정도의 경기 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맞추는 수준은 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국내 경기 역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4분기까지 기업들 실적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바로 발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다 끌고 나간다 이런 지적은 있지만 그래도 또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출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변수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 대해서 좀 본다면 뭐 수출주의 실적을 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컨센서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높게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올해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다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반대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4분기까지의 실적에만 조금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실적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뭐 건설주라든가 뭐 내수 유통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실적 시즌에는 좀 네.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변수가 많아서 지금 중국이 경착륙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타격도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의견이 정확히 좀 반으로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 수화기를 조금 달리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목소리 울리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수출 경기 데이터나 어떤 내수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상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을 거라는 뭐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이 뭐 수입을 크게 확대시켜서 중국과 관련된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어떤 신흥국들의 경제를 드라마틱하게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좀 중립의 영향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 성장은 좀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내년도에 뭐 7% 중반 수준까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을 이렇게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신흥국 경기에도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납표일이 30일인가요? 예, 일단 31일은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30일에 이제 납표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한 주도 안 남았는데 한 해 마무리를 뭐 어떻게 보시는지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글쎄요, 뭐 점수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좋게 줄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뭐 지수도 여전히 뭐 낮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 거래 대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어떤 증시가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인데, 네. 경기의 어떤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적어도 좀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높이는 그런 좀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난 8월 달과 10월 달에 있었던 어떤 외국인 집중 순매수 기간이 언제 다시 나타나느냐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은 내년 적어도 1분기 초 정도에 다시 한번 그런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네.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점점 더 이제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럼 각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뭐 투자자 분들이라면 사실상 지금은 좀 홀딩하는 쪽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는 자세로 임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듀머니 박종호 총괄 본부장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무상담 항상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아요. 네. 예, 오늘도 그냥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61님인데요. 어떤 사람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이중수혜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동시에 신청해서 나중에는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으로 빼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에서 국가장학금을 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다음 학기부터 벌써 걱정입니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중수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장학금을 이제 등록금 전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등록금보다 이제 장학금이 작다라고 하면 그 차액만큼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장학금을 전액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제 일반 생활비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활비 대출 부분은 또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차액만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제 네. 추가로 생활비 대출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수혜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0008님인데요. 20년 전에 보증에 대해서 상담을 주셨어요. 20년 전에 친하지도 않은 동생에게 보증을 서게 됐는데 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5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소액이었지만 그 당시 어려서 갚을 능력이 없었고 진짜 있어도 안 갚고 싶었다. 그래서 당시에 은행에서 월납으로 요구했지만 억울해서 못 내겠다라고 해서 안 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집으로 갚으라고 날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은 너무 커져서 감면해준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참 억울한 마음은 이제 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어찌됐든 이제 보증에 대해서도 사실 채무자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상환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갚아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제 채권이 이제 소멸하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독촉장이 이제 날아와서 이제 소멸시효를 이제 계속 이제 연장하는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일반 보증인지 연대 보증인지는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보증 채무이고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정도 이제 원금인데 지금 돈으로 봤을 땐 그렇게 이제 큰 돈은 아니거든요. 20년 전 당시에는 이제 금액이 컸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분납을 하기보다는 이자 면제 내지는 또 이제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그 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급적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20년 전 보증인데 내가 안 갚아서 독촉장이 날아온다 이러면은 제 채무면은 이게 신용에 문제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보증 채무도 그럴 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있잖아요. 예, 똑같이 이제 보증 채무든 뭐 본인의 채무든 똑같이 이제 빚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환 의무를 진다는 면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연체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갚는 게 억울하더라도 내 신용을 네. 위해선 좋겠네요. 8922님의 문인데요. 장학금 기금단체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넉 달 이자가 미납이 됐을 텐데 한 1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넉 달이나 미납이 됐으면 신용불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확인하기가 무서워서 안 하시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미납이자를 다 내면 뭐 신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신용 불량이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요게 이제 요즘 이제 언어가 조금 순화가 돼서 네. 신용 유의자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뭐 신용 유의자로 뭐 등재가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학자금 대출 경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신용 유의자로 이제 등재가 되려면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연체를 네. 해야 이제 신용 유의자로 등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연체 기간이 또 길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연체 금액도 이제 크지 않아요. 참고로 또 알아두실 게 그 10만 원 이내의 이제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또 이렇게 신용 불량으로 이제 등재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미만이면 이분은 10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좀 넘어가면 금액은 좀 기준보다 그럴 많네요. 수 있죠. 네. 예,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네. 때 그리고 만약에 연체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뭐 현재 이제 만일에 혹시 이제 신용 유의자로 이제 등재가 되거나 이제 연체 기간이 뭐 길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게 이제 신용 유의 정보 등록 유예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 후 2년까지는 신용 유의자로 이제 등재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등록 유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이제 장학재단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번 돈,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재무상담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저희 프로그램 YTN 생생경제에 실시간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인데요. 1827님. 100만 원을 빌렸는데 20% 리볼빙을 신청을 하면 25일 날 결제일에 20만 원만 나가고 또 다음 달 25일에도 20만 원만 나가고 그러는 건가요? 리볼빙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제 리볼빙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지금 네. 이제 뭐 100만 원에서 20%씩 그렇게 되면 이제 20만 원씩 매달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남은 잔액에서 20%가 계속 20%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첫 달에는 뭐 이렇게 20만 원이 나가겠지만 두 번째 달에는 80만 원에 대한 20% 금액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 16만 원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이 리볼빙이 공짜로 무료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볼빙도 일종의 이게 대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이제 붙게 되고요. 보통 이제 현금 서비스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제 금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15%에서 25% 사이의 금리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16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이자가 이제 만일에 20%다 그러면 이게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뭐 17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그거보다 또 차감해서 원금 60만 원보다 60만 원에서 20%가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이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첫 달 결제 금액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고 아마 카드를 계속 이용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그 사용 금액까지도 같이 합산해서 빠져나간다라는 부분들 네.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신용등급 부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일에 우리가 이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네. 이게 신용등급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제 리볼빙도 현금 서비스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리볼빙 당장 뭐 결제가 어려우면은 이용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문의하실 때는 100만 원을 카드로 빌린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제를 한 것일 때 리볼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 카드 론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볼빙 결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현금 카드 서비스하고 이제 결제 예. 금액에 한해서 이 리볼빙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그 일정한 비율로 결제가 되도록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해당 월에 이제 예. 결제 잔액의 20%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용한다고 이게 뭐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점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7619님. 국민연금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10년 내다가 안 내고 있으면 연금 개시일 이후 현재 누적분에서 연금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은 체납 때문에 지급을 못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내다가 안 내고 있으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정확히 몇 년을 내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으로 이제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네.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을 이제 넘기셨다라고 하면은 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 9년 뭐 10개월이다라고 네. 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될 텐데요. 그래서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 그 연금 개시 나이에 그 이제 냈던 돈을 일시금으로 이제 수령을 하게끔 됩니다. 알겠습니다. 10년은 납부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에듀머니의 박종호 총괄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는 돈을 잡아주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소폭 내렸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대부업계에서는 당장 이자 수익이 최대 연 3,8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러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인 현실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내린 것도 충분치는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